무너져 내리다. 제1부 무너져 내리다. 물론 모든 삶은 무너져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외부로부터 갑작스럽게 날아온 펀치는 크고 강한 충격을 남기기 때문에 당신에게 오래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그 충격 탓인 듯해서 약해질 때마다 친구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지만 그 효과가 단번에 나타나지는 않죠. 내부로부터 오는 충격은 또 다른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감각하게 있다가 손 써보지도 못하고 당하는 경우입니다. 결코 다시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겠구나 하는 깨달음만 종국에 얻는다고 할까요? 첫 번째 종류의 충격은 순식간에 찾아오는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찾아왔다가 갑자기 번뜩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사소한 이력을 늘어놓기 전에 우선 일반적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모름지기 최고의 지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전혀 다른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품고 있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볼 수 있으면서도 또한 그것을 돌려놓기 위해 단호하게 덤빌 수 있어야 해요. 젊은 시절 내 인생이 딱 그러했습니다. 사실 같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고 믿기 어려워도 그 불가능한 일이 실현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았으니까요. 당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면 인생은 얼마든지 당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습니다. 삶은 지성과 노력 혹은 그 두 가지가 적당히 뒤섞인 것에 쉽사리 굴복하곤 했습니다. 성공한 작가가 되는 것은 낭만적인 일처럼 보였어요. 영화배우처럼 유명해지진 않겠지만 오래 주목받을 수 있을 테고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처럼 강한 권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훨씬 더 독립적일 게 분명하니까요. 물론 작가라는 직업의 특성상 만족이란 영원히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나는 결코 다른 일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1920년대가 지났고 나의 20대는 그보다 약간 더 앞서 지나갔습니다. 내게는 청소년기에 못 이룬 꿈이 있었습니다. 몸집이 크고 좋지 않아서 대학 미식축구팀에서 활동하지 못한 것, 그리고 1차 대전 동안 해외로 파병되지 못한 것, 그렇게 두 가지였어요. 유년기의 낙담은 어느새 가상의 영웅이 되는 유치하고 허무맹랑한 꿈으로 변질되어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듯 보였어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였다면 너무 지쳐서 다른 일상적인 문제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겠죠. 10년 전만 해도 인생은 대체로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나는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과 그래도 싸워봐야 한다는 의식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실패를 피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공에 대한 투지는 불살라야 했어요. 하지만 과거 성과에 대한 과한 압박감이 미래의 높은 이상과 상충되었습니다. 만약 가정이나 직업, 개인의 문제 같은 일상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내 자부심은 무에서 무로 끝도 없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그렇게 힘껏 날아올랐을 겁니다. 그것을 지구로 다시 끌어내리려면 중력 같은 엄청난 힘이 필요했겠죠. 17년 중 1년은 일부러 빈둥거리고 쉬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일이라면 그저 내일의 멋진 기대감을 갖는 것뿐인 나날들이 이어졌지요. 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49세까지는 괜찮을 거야.
그건 확실해. 나처럼 사는 사람이 그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뭐.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49을 10년 앞두고 갑자기 내가 이미 무너져 내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무너지면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몸이 무너지면 병원이라는 순백의 세계로 실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신경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윌리엄 시브룩은 영화처럼 끝나는 다소 뻐기는 투의 시시껄렁한 책에서 자신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알코올 중독으로 이끌었던 것은 다름 아닌 신경의 붕괴였지요. 6달 동안 맥주 한 잔도 마시지 않던 그가 그토록 엉망이 된 것은 너무 과한 분노와 너무 많은 눈물로 인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반사신경 탓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인생에는 다양한 충격이 있다는 내 주장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무너져 내렸다는 깨달음은 갑작스런 충격과 동시에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유예를 두고 찾아왔지요. 이윽고 나는 어느 유명한 의사 사무실에 앉아서 중대한 선고를 듣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난 꽤 침착한 태도로 당시 살던 도시에서 내가 하던 일에 대해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책 속의 등장인물처럼 얼마나 많은 일이 밀려있고 혹은 이런저런 책임감을 어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크게 신경 쓰거나 상관하지도 않고 말이죠. 든든하게 보험도 들어있었고 어쨌든 대부분의 일이며 심지어 내 재능까지도 대충 관리하면서 그럭저럭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본능적으로 혼자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혔습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사교성에서는 평범한 축이었지만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내 생각과 운명을 맞추려는 면에서 평범한 경지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난 항상 구원을 하거나 구원을 받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아침 나는 워털루 전투의 웰링턴 공작이 느꼈음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적과 믿을 수 없는 친구와 지지자들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난 완벽하게 홀로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관심들로부터 격리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 지쳐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워서 빈둥거리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자다가 졸기를 반복했고 틈틈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요. 잡념이 끼어들려고 하면 뭔가 목록을 만들어 보다가 찢어버리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버린 종이가 수백 장도 넘을 겁니다. 기병대 대장들과 미식축구 선수, 투수들의 이름에서부터 시작해 도시, 유명한 노래, 행복한 기억, 취미, 전에 살았던 집, 제대 후 구입한 정장과 신발 같은 것을 생각나는 대로 끄적거렸어요. 참, 소렌토에서 샀던 줄어든 정장이나 수년 동안 지니기만 하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와이셔츠와 넥타이, 신발 같은 건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신발은 눅눅해지고 거칠어진 데다가 셔츠와 넥타이는 누렇게 변색되고 풀 먹인 자리에 곰팡이까지 생겨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더해 좋아했던 여자들, 그리고 능력이나 성격이 나보다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기억들까지. 그러다 갑자기 놀랍게도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래된 접시처럼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입니다.
남은 할 일이라고는 때가 되기를 기다리며 쉬는 것밖에는 없겠죠.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약 1시간 동안 혼자 베개를 끌어안고 있다가 문득 지난 2년 동안 잊지도 않은 재능을 끌어써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저당 잡힌 육체와 정신 모두 혹독하게 시달려왔던 것이지요. 그 대가로 내게 남겨진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한때는 목표에 대한 자부심과 영원한 자립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만만한 적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2년 동안 무언가를, 그것이 내면의 속삭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키기 위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멀리해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아침의 칫솔질부터 친구와의 저녁 식사까지 삶의 모든 행동이 힘겨운 노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이든 사물이든 좋아하지도 않는 걸 좋아하는 척 허접한 흉내만 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조차 사랑하려는 시도가 되어버렸고, 편집자나 담배 장수, 친구의 아이와 가졌던 허물없는 인간관계조차 의무감에 충실했던 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라디오 소리, 잡지 광고, 철로의 쇳소리, 시골의 적막한 정적이 혐오스러워진 것이, 인간의 상냥함을 경멸하면서도 반대로 냉정함에는 마치 싸울 듯이 달려들 기세였죠. 불면의 밤을 증오하고 밤을 향해 가는 낮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있는 쪽으로 몸을 기울여 잤습니다. 심장을 조금이라도 더 지치게 만들면 축복받은 악몽의 시간이 카타르시스처럼 더 빨리 새날을 만날 수 있게 해줄 테니까요. 어떤 장소와 어떤 얼굴은 그럭저럭 보고 넘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서부 사람처럼 내게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인종편견이 있습니다. 난 세인트폴시의 현관 앞에 앉아있던 사랑스런 북유럽계의 금발 아가씨들을 항상 동경해 왔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당시 사교계에는 속하지 못했습니다. 무시당할 만큼 외모가 뒤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너무 빨리 상경해서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하지는 못한 그런 계층이었죠. 나는 만난 적도 없는 소녀의 밝게 빛나는 금발을 잠깐이라도 훔쳐보기 위해 동네를 이리저리 배회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시껄렁하지만 도시는 대개 그런 법이지요. 이것과는 별개로 내가 최근 들어 도저히 참고 봐줄 수 없는 몇몇 부류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야겠군요. 바로 켈트족, 영국인, 정치인, 이방인, 버지니아주 사람, 흑인, 사냥꾼, 판매원, 중개인, 모든 작가가 그들입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작가를 피하는 이유는 그들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영구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급과 그 계급에 속한 모든 사람들까지. 뭔가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나는 의사와 13살 이하의 소녀, 그리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8살 무렵의 소년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몇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죠. 노인들을 좋아한다는 걸 깜빡 잊고 말하지 않았군요. 이른이 넘은 노인이어야 하지만 60대라도 얼굴이 70 가까이 되어 보인다면 무방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가식적이라고 수군대더라도 스크린에 비친 캐서린 헵번의 얼굴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리암 홉킨스의 얼굴과 1년에 한 번 만나더라도 잔상이 기억에 남을 오랜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조금 비인간적이고 삭막하다고요?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균열의 진짜 신호입니다. 물론 그렇게 좋은 광경은 아닐 테지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다양한 잔소리꾼들에게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상대방의 삶을 죽음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달갑지 않겠지만 욥의 위로자를 자처한 셈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 두 사람의 대화를 일종의 후기처럼 덧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풀 죽은 채로 있지 말고 들어봐. 그녀는 다음 말을 할 시간을 벌려고 항상 들어봐라고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들어봐. 그게 당신이 아니라 그랜드 캐니언에 생긴 균열이라고 생각해봐. 균열은 나한테 생긴 거야. 나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들어봐. 세상은 당신의 눈 속에만 존재해. 당신의 관념이라는 거지. 내키는 대로 그것을 크거나 작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런데 당신은 지금 자기 탓만 하고 있다고. 만약 내게 균열이 생긴다면 맹세코 난 세상을 함께 균열내 버릴 거야. 들어봐. 세상은 당신이 이해하는 대로 존재해. 그러니 균열이 생긴 건 당신이 아니라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나은 거라고. 스피노자 강의는 다 끝난 건가? 스피노자라니. 그런 건 하나도 몰라. 내가 아는 건 그녀는 그렇게 자신이 겪은 과거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얼핏 듣기에도 내 고통보다 훨씬 비통해 보였지요. 그녀는 어떻게 그런 고통과 마주했고 무시했으며 이겨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뭔가 반발심이 들긴 했지만 내가 원체 생각이 느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머리에 생각이 스친 겁니다. 타고난 에너지 중에서 가장 전달하기 힘든 것이 바로 활력이라는 것을요. 주스가 면세품이던 시절 그것을 유통하려고 했으나 언제나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활력은 결코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나 갈색 눈, 명예, 바리톤 목소리처럼 처음부터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못한 것이지요. 잘 포장해 집에 가져와서 요리해 먹을 심산으로 그녀에게 활력을 좀 나눠달라 부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코 그것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자기 연민의 깡통을 들고 서서 1000시간을 기다린다고 한들 절대 안 될 겁니다. 그저 금이 간 도자기를 끌어안듯 스스로를 아주 조심스럽게 부여잡고 그녀의 집을 나와 비통의 세계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그 세계 속의 물건들로 집을 꾸며야 할 겁니다. 난 그녀의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태복음 5장 13절. 2부 이어붙이다. 바로 앞글에서 나는 눈앞에 놓인 것이 40대에 맞는 쓸만한 접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접시가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스스로를 금이 간 접시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계속 옆에 두고 써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접시 말입니다. 편집자는 앞에 글에서 너무나 많은 관점이 어수선하게 드러나 있다고 여겼고 아마 많은 독자도 똑같이 느꼈던 모양입니다. 불굴의 영혼을 주신 신들에게 감사하면서 끝내지 않는 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비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나는 너무 오랫동안 별 이유도 없이 신들에게 감사해 왔습니다. 그저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고 싶을 뿐 유게니언 언덕의 배경색 따위는 칠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언덕 같은 건 내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종 금이 간 접시는 찬장 안에 두고 가정의 필수품으로 보관해야 하는 법입니다. 물론
다시는 화덕 위에 놓고 데우거나 개수대 안에 다른 접시들과 같이 쌓아둘 수는 없겠죠. 손님을 맞을 때 꺼내 쓸 일은 없겠지만 밤늦은 시간에 크래커를 담을 때나 남은 음식을 담아 냉장고에 집어넣을 때는 쓸모가 있을 겁니다. 이제 금이 간 접시의 후속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개 비탄에 빠진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신체적 고통을 가진 궁핍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우울증에도 잘 들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꽤 유익한 조언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소포 찾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것이 사형 선고나 다름없이 심각해지는 새벽 3시라면 그런 치료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깜깜한 밤을 헤매고 있는 영혼이라면 매일매일이 항상 새벽 3시나 다름없을 테지요. 그 시간에는 현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오랫동안 유치한 꿈속으로 숨어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꿈꾸는 와중에도 세상과 다양하게 접촉하면서 깜짝 놀라 깨어나기도 하죠. 그러면 세상과의 일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다시 재빨리 꿈속으로 숨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현실의 일들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요행으로 잘 해결되길 바랄 뿐이지요. 그러나 도피가 길어질수록 요행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슬픔이 하나씩 사라지기를 기다렸지만 오히려 자아가 붕괴되고 죽어가는 것을 마지못해 지켜보게 될 뿐입니다. 광기나 약물, 술에 빠지지 않으면 결국 상황은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그 뒤에는 공허한 고요가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잃은 것과 남은 것이 무엇인지 가늠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되지요. 이런 고요가 나를 찾아올 때가 돼서야 비로소 예전에 2차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20년 전 프린스턴 대학 3학년 재학 중에 말라리아를 진단받고 학교를 떠났던 경험입니다. 10수년 후 찍은 엑스레이 결과를 통해 사실은 그것이 가벼운 폐결핵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몇 달을 쉬었다가 대학으로 돌아갔지만 트라이앵글 클럽의 회장직을 비롯해 학교에서 맡았던 여러 직책과 뮤지컬 코미디 작품의 아이디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한 과목은 수강 철회를 해야 했고요. 내게 대학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부심 가득한 훈장이나 메달을 달 일도 없어져 버렸죠. 그것은 마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잃었던 어느 3월의 오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난생 처음으로 여성의 환영을 쫓으며 잠시 동안 모든 세상사가 하찮게 보였던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몇 년 뒤 나는 대학에서 거물이 되지 못한 것도 나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하는 대신 영시에 맛을 들였거든요. 시의 세계를 알게 되면서 작법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면 가진 것을 좋아하는 편이 낫다는 버나드 쇼의 말처럼 그야말로 행운이었습니다. 물론 당시로선 리더의 역할이 끝났다는 사실이 정말 고통스럽고 참담하긴 했었죠. 그때 이후로 나는 형편없는 하인 하나도 해고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을 보면 그저 놀랍고 감탄할 따름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우월감 따위는 박살이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주변의 삶은 활기 없이 침통해졌고 나는 다른 도시의 아가씨들에게 편지를 띄우며 살아갔습니다. 사람이 그런 충격에서 회복하기란 불가능하죠. 보통 그런 경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관심사를 찾기 마련이고요. 지금 내 상황과
엇비슷한 다른 일은 전쟁 후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다시 약점을 드러내던 때였죠. 돈이 없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비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가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을 끝내버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나는 기나긴 여름 동안 편지 대신 소설을 썼고 그게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유의 성공이었지요. 주머니가 두둑해진 남자는 1년 후에 그 아가씨와 결혼에 성공했지만 항상 유한계급에 대한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혁명가가 가질 법한 반감이 아니라 농민이 느끼는 끓어오르는 증오라는 편이 맞을 겁니다. 그 이후 몇 년간 나는 줄곧 친구들의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 과거의 어느 시점에선가 일종의 초약권처럼 친구들 중 한 명이 내 여자를 취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었지요. 그렇게 16년을 보냈습니다. 부자를 혐오하는 동시에 그들을 모방하기 위해 기동성과 품격을 갖추려고 기를 쓰고 돈을 벌었지요. 그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하게 나타난 부정적인 효과가 많았습니다. 몇몇은 이름까지 기억납니다. 구멍난 자존심, 어긋난 기대, 불성실, 자만, 후회. 그리고 얼마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난 25도, 35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좋을 게 없었죠. 하지만 좌절한 기억도 없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우울증에 시달리는 걸 많이 보았고 그 중에는 삶을 포기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 잘 버텨서 나보다 더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볼썽사나운 짓을 할 때조차 자기 혐오에 사로잡힐 뿐 그보다 더 나쁜 경지로 내려가 본 적은 없습니다. 좌절이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절은 그 자체에 고유한 병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관절염과 뻣뻣한 관절이 서로 다른 것처럼 좌절은 고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늘이 태양을 잠식했던 작년 봄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것을 15년 혹은 20년 전에 있었던 일과 관련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어떤 유사점이 떠올랐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드러낸 약점, 양끝이 타들어가는 양초처럼 초조한 마음, 그리고 은행에서 초과 인출을 한 사람처럼 예상치 못하게 동원된 물리적 자원. 그 영향 속에서 이번 충격이 과거 2번의 것보다 훨씬 더 강하지만 같은 종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땅거미 질 무렵 표적들이 쓰러져 있는 황량한 목장에서 탄창이 텅 빈 소총을 든 채 서 있는 기분이랄까요. 문제는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숨소리 외에는 쥐죽은 듯 조용했으니까요. 그 정적 속에는 모든 의무에 대한 엄청난 무관심, 내가 지닌 모든 가치관의 하락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서에 대한 열렬한 믿음, 선한 동기나 결과, 추측과 예언에 대한 경시, 장인 정신이 어느 세계에서나 존재하리라는 느낌, 그런 생각들이 하나씩 사라져 갔습니다. 막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하고 유연한 매개체라 확신했던 소설이 기계적인 집단 예술에 복속되어 가는 것을 보았지요. 할리우드 장사꾼이 만들었든 러시아 몽상가가 만들었든 그것들은 가장 진부한 생각과 뻔한 감정을 담고 있을 뿐인데 말이죠. 그들이 만든 건 결국 말이 이미지에 굴복하는 예술입니다. 그 피할 수 없는 공동작업의 진부한 틀 속에서 개성이란 달아 없어지고 맙니다.
꽤 오래전인 1930년에 나는 유성영화가 가장 잘 나가는 소설가들마저도 무성영화만큼이나 낡아 빠지게 만들 것이라는 걸 예감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책을 읽지요. 어른들은 캔비 교수가 추천하는 이달의 책밖에 안 읽고 호기심 많은 아이가 편의점 가판대에 꽂힌 티파니 세이어 씨의 쓰레기 같은 책에 기웃거릴 뿐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사무치는 모욕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글의 세계가 번쩍거리고 구역질 나는 다른 세계에 굴복하는 걸 보고 있노라면 그 모욕감은 거의 집착에 가까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나긴 밤 동안 나를 괴롭힌 하나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도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것이지요. 체인점이 소매상을 절름발이로 만들었듯이 나의 온갖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것. 결코 이길 수 없는 외부의 힘입니다. 책상 앞에 놓인 손목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나 보고 있자니 마치 강의하는 기분이군요. 아무튼 이렇게 정적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느 누구도 절대 자발적으로는 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요. 은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생각의 흐름. 기진맥진해서 처음 생각을 멈추었을 때 나는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결론에 도달했고 그것을 여기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글을 다듬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말 생각이란 걸 거의 해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나의 지적인 양심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드먼드 윌슨입니다. 2. 멋진 삶을 산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라서 어쩌면 지금은 교수형을 당했을지도 모르겠군요. 북서부에서 모피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기 이름이 여기에 적히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난 만약 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까를 떠올려 보려고 노력합니다. 3. 세 번째 인물은 내게 문학적 양심이 되었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념성 강한 그의 문체를 모방한 적은 없습니다. 그의 책이 처음 출간되기 이전에 이미 변변치 않지만 내 자신의 문체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글쓰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면 그런 끔찍한 유혹이 자꾸만 고개를 들곤 한답니다. 4. 네 번째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어떤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었던 사람입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천박한 행동으로 모두를 대단히 불편하게 만드는 포스트 부인의 방식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항상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취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런 문제에 정통하니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요. 5. 나의 정치적인 양심은 작품 속에 역설적 요소로 등장한 것 이외에는 지난 10년 동안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체제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나보다 훨씬 젊은 데다 열정과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 어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나라는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저 노동에 필요한 무한한 역량만이 있을 것 같지 않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아가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지만 막상 아무것도 원하는 것 없이 큰 집에 혼자 남겨진 작은 소년과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시계가 1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본론에 도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이 과연 일반인에게 흥미로울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지만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들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편집자가 알려주겠지요. 허나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그렇다고 말해 주십시오.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누군가 확실치는 않지만 곤히 잠들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레니는 아닙니다. 하느님도 아닙니다. 제3부 취급주의. 지금까지 어떻게 남달리 낙천적인 젊은이가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져 내렸음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젊은이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어진 고독한 시간과 불가피하게 계속되는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피투성이가 되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헨리의 저 용응적인 자세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골치 아픈 정신 상태를 감안하면 숙이거나 말거나 할 특별한 머리 같은 건 남아있지도 않았으니까요. 한때 내게 심장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만이 내가 확신하는 전부였습니다. 속절없이 허우적거리던 늪에서 건져준 구원의 손길이자 최소한의 출발점이었던 신조는 나는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였습니다. 한때 힘들 때면 나를 찾아오거나 멀리서라도 편지를 보내오고 삶에 대한 내 충고나 태도를 암묵적으로 믿어주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아무리 재미없고 시시한 이야기꾼이라도 혹은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부도덕한 라스푸틴 같은 인물이라도 분명 어떤 개성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변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무슨 틈이 생겨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정과 생기가 서서히 빠져나가게 되었는지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을 헤매던 어느 밤, 그 문제를 심사숙고하기 위해 가방을 꾸려 1,000마일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어느 단조로운 작은 마을에 $1짜리 방을 얻은 뒤 남은 돈 전부를 털어 고기통조림, 크래커, 사과를 샀습니다. 풍족하던 세계가 상대적인 금욕주의로 변한 것을 무슨 위대한 연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난 그저 그토록 한없이 빠져드는 슬프고 우울하고 비극적인 기분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어쩌다 스스로 공포와 연민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인지를 생각하기 위해 완벽한 고요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때로 그런 울적함도 머리를 식히기에 꽤 괜찮은 방법 같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재능을 죽이는 일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을 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레닌이 프롤레타리아의 고통을 자진해서 견뎌냈던 게 아닙니다. 워싱턴이 부하 병사들의 고통을, 디킨스가 영국 빈민층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했던 것도 물론 아니었지요. 톨스토이가 관심의 대상과 스스로 동화되려고 했던 것은 사실 기만이었고 실패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언급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은 위험한 안개였습니다. 워즈워스가 이 지상에서 광회가 사라졌다고 노래했을 때 그 광회와 함께 자신이 사라지려는 충동은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키츠 역시 폐결핵과 벌이는 사투를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영국 대문호의 반열에 올라서려는 희망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자포자기는
그야말로 음습한 선택이었습니다. 딱히 현대적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전후 10여 명의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보았지요. 맞습니다. 그들 중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반년 동안 죽음에 대한 생각을 끌어안고 있던 어느 유명한 동료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엇비슷하게 저명한 다른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견딜 수 없어 정신병원에서 몇 달을 보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포자기하고 죽음을 선택한 이들도 좋기 20명은 될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종의 완벽한 단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커다란 발견입니다. 탈옥과는 다릅니다. 탈옥한 사람은 또 다른 감옥으로 향하거나 예전 감옥으로 끌려가겠죠. 그 유명한 탈주나 모든 것으로부터의 도피는 덫 속에서 벌이는 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덫이 남태평양이라고 해도 그것은 그저 그림을 그리거나 요트를 타려는 사람만을 위한 곳입니다. 완벽한 단절이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세계입니다. 과거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삶이 내게 부과한 혹은 내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의무를 완수할 수 없는 마당에 4년 동안 보인 가식적 행동의 빈 껍질 따위를 없애버리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작가는 삶의 유일한 방편이므로 그 길은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러나 친절하거나 자비로운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도 그만두겠습니다. 그 대신에 주고받을 만한 위조 동전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요. 나는 어디에서 5센트짜리 동전으로 달러를 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39회를 살아오는 동안 예리한 관찰력을 통해 어디에서 우유에 물을 타고 설탕에 모래를 섞고 모조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로 둔갑시키며 대리석 대신 치장벽토를 유통시키는지 찾아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부는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부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금지합니다. 새로운 이름이란 바로 낭비입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자 나는 뭔가 새롭고도 진정한 존재가 된 것처럼 다소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시작의 의미로 집으로 돌아간 즉시 모든 편지 더미를 쓰레기통에 쑤셔 넣었습니다. 누구의 원고를 읽어달라, 누구의 시를 홍보해달라, 라디오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달라, 서문을 써달라, 인터뷰를 해달라, 연극의 플롯을 손봐달라, 가정 문제를 도와달라, 사려 깊은 행동이나 자선을 행해달라 등등의 무언가를 거저 요구하는 편지들이었죠. 마술사의 모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은 오랫동안 손이 만들어낸 속임수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비유를 바꾸기 위해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에서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사악한 감정이 의기양양하게 지속되었습니다. 나는 마치 15년 전 그레이트 넥으로 가는 통근 열차에서 보았던 번뜩거리는 눈빛의 사내들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세상이 혼동 속에 빠진다 해도 자신들의 집만 무사하면 알 바 아니라는 식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난 이제 그 능글맞은 사내들처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일은 일이야. 혹은 이렇게 곤란해지기 전에 잘 판단했어야지. 혹은 난 그런 걸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미소. 아, 맞아요. 미소를 짓는 겁니다.
난 아직도 그 미소를 연습 중입니다. 호텔 매니저와 노련한 늙은 족제비, 학교 방문의 날을 맞이한 교장, 흑인 엘리베이터 안내원,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동성애자, 시중에 반값의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 새로운 일을 맡은 숙련된 간호사, 최신식 그라비어 인쇄술로 첫 화보를 찍은 매춘부, 카메라 앵글 밖으로 밀려난 들뜬 엑스트라, 발에 염증이 생긴 발레 무용수 같은 사람들이 지을 법한 최고의 매력을 합쳐놓은 그런 미소 말입니다. 아, 물론 워싱턴과 비벌리 힐스에 사는 사람들이 짓는 사랑과 친절의 빛나는 미소도 빠지면 안 되겠지요. 바로 그 일그러진 면상 덕분에 그들이 존재하니까요.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생님의 목소리도 연습 중입니다. 그 목소리를 완벽하게 해낸다면 후두의 신념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오로지 대화 상대자의 신념만 있을 뿐이지요. 주로 네 라는 말을 끌어내려는 것이므로 선생님, 변호사와 나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연습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정중하지만 냉혹함이 묻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그들을 환영하기는커녕 참을 수 없이 싫어하며 매 순간 계속해서 혹독한 분석을 한다는 느낌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물론 미소가 따라오면 안 되겠지요. 그것은 늙고 지친 사람들이나 가난과 싸우는 젊은이들처럼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그들은 신경도 안 쓸 거예요. 아무렴 어때요? 그들은 어차피 그런 대접에 익숙할 텐데요, 뭘. 그것은 경솔한 처사가 아닙니다. 만약 젊은 작가 지망생이 편지를 보내 전성기의 작가가 종종 경험하는 감정적 탈진 상태에 대한 글을 쓰는 진지한 문학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으니 만나달라고 청한다고 합시다. 그럴 만큼 정말 젊고 어리숙한 청년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난 그 친구가 아주 돈이 많다거나 중요한 인맥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런 편지 따위는 본 척도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 친구가 우리 집 창문 밖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면 재빨리 나가서 앞서 말한 그 미소와 목소리를 건네겠지요. 더 이상 손은 내밀지 않고 말입니다. 혹시라도 원고의 소재거리라도 있을까 싶어 그 친구 곁을 서성이다가 누군가 공중전화로 구급차를 부르도록 5센트를 건네는 걸 볼 수도 있겠군요. 마침내 난 이제 오롯이 작가가 되었습니다. 내가 끈질기게 본받으려 했던 사람은 너무 부담이 되기에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토요일 밤 경쟁자를 놓아주는 어느 흑인 여자처럼 거리낌 없이 말이죠. 선량한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하십시오. 1년에 일주일뿐인 휴가마저 가족들 뒤치다꺼리를 하며 혹사당하는 의사들은 과로사하게 놔두세요. 꾀를 부리는 의사들이 1달러짜리 환자들을 잡기 위해 다툼을 벌이도록 놔두시라고요. 군인들은 죽는 즉시 전사자의 이상향인 발할라에 입성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신과 접촉할 수 있게 말이지요. 작가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 한 그런 이상향은 필요치 않습니다. 괴테, 바이런, 버나드 쇼의 전통 속에서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했던 오랜 꿈은 J.P. 모건과 타펜 보클럭,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복합된 화려한 미국식 느낌이 곁들여지면서 고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마치 프린스턴 대학 신입생 시절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단 하루 사용했던 어깨 보호대나 외국에서는 한 번도 쓴 적 없는 외국식 군인 모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말하자는 거냐고요? 내가 생각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각 있는 성인은 본래 어느 정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이라면 본질적으로 갖는 더 나아지려는 욕망. 그것을 글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하죠. 그 노력은 그저 우리의 젊음과 희망이 끝나는 종국에 가서 불행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예전에 나는 종종 행복감에 너무 도취된 나머지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지 못했습니다. 고작 적막한 길거리를 걸으며 그 행복의 파편들을 책 속에 녹여내려 했을 뿐입니다. 그때 느꼈던 행복, 자기망상의 재능, 혹은 뭐라 불러도 좋지만 그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1920년대 경제 호황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지요. 나의 최근 경험은 경제 호황이 끝났을 때 나라를 휩쓸었던 절망의 물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난 새로운 체제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나갈 겁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입니다. 미국 흑인들이 웃음이라는 금욕으로 참기 힘든 존재 상황을 견뎌냈지만 그 대가로 진실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내 경우에도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집배원이나 식료품 장사, 편집자, 누이의 남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점차 나를 싫어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인생은 결코 다시는 기쁘지 않을 겁니다. 개조심이라는 팻말이 영원히 집 앞에 걸리겠지요. 나는 얌전한 동물이 되려고 노력하겠지만 혹시라도 살점이 꽤 붙어있는 뼈를 던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손을 핥을지도 모르겠습니다.